인생의 첫 번째 25년은 배우고 익히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25년은 무엇인가 되고자 살아갑니다. 세 번째 25년은 무엇인가 전하고자 살아갑니다. 나이 50은 두 번째 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5년을 맞이하는 시기이지요. 인생의 큰 변곡점입니다. 지금 내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이 덜 보였으면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젊게 사는 것이 대세인 시대가 되면서 누구나 청춘처럼 젊고 활기차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막을 수도 거꾸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늙어가면서 누구나 거칠 수밖에 없는 노화의 수순들이 있지요. 나이가 들면 늙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활기가 사라지고 타인의 의존도가 높아지지요. 하지만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삶의 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실감하는 몸의 변화 세 가지와 그것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실감하는 첫 번째 변화는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거나 조절이 어려워지는데 이는 노화, 스트레스, 생활습관, 질병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호르몬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특성과 기능을 결정하는 호르몬으로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대표적입니다. 남자는 성욕과 성기능의 저하, 근육량과 뼈밀도의 감소, 체중과 지방의 증가, 우울과 불안, 기억력과 집중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자 폐경기는 주로 50세 전후로 나타나며 안면홍조와 함께 피로감, 불안감, 우울, 기억력 장애, 불면증, 성욕과 성기능의 저하,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와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호르몬 분비와 균형을 돕고 에너지 대사와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높입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세요. 과식을 피하고 정해진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음식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호르몬의 구성 요소이고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 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지방으로 변합니다. 지방은 필수 지방산을 제공하고 호르몬 분비에 관여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호르몬의 합성과 작용에 필요합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는 가공식품이나 당이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선호하세요. 세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은 호르몬의 분비와 균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 형성과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고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코르티솔이 감소하여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의 분비와 균형을 깨뜨리고 건강을 해치는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하루에 78시간 정도가 적절합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세요. 호르몬의 분비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혈액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나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긍정적이고 즐거운 생활을 하세요. 호르몬의 분비는 심리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감은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성장 호르몬이나 성호르몬과 같은 건강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반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고 호르몬의 분비와 균형이 유지됩니다. 긍정적이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들면서 실감하는 변화 2번째는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향수가 오랜 세월 사랑받는 것은 냄새 때문이다. 아기의 냄새는 참 좋다.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나쁜 냄새가 늘어난다. 노화, 질병은 입냄새, 몸 냄새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본인은 냄새를 풍긴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상대가 지적을 해야 뒤늦게 알게 되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나이 들면 몸의 액체도 줄어든다. 노화를 실감할 때가 과식하면 몸이 부대끼는 것이다. 소화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왜 노인에게서 냄새가 나는 걸까요?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은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다. 노넨알데하이드는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며 만들어지는 물질로 모공에 쌓여 퀴퀴한 냄새를 만든다. 노넨알데하이드는 젊었을 때는 생성되지 않다가 40대부터 노화로 인해 피부 유익균 감소, 유해균 증가, 피부 산성화, 지질 성분 변화 등 때문에 만들어진다. 나이가 들면 노넨알데하이드 제거 능력도 감소한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 감소와 신경계 퇴화로 땀 분비량이 줄어 노넨알데하이드를 잘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 냄새는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노인 냄새를 줄이는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구강 건조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나이 들어서도 침이 많이 분비된다면 건강하다는 증거다. 구강이 건조하다면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혀를 자주 굴려 침을 모으는 것도 좋다. 자는 동안 누구나 입냄새가 심해진다. 수면 중에는 침이 잘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항균 작용이 줄어 세균들이 급속히 자라고 냄새로 이어진다. 특히 심한 코골이, 입을 벌리고 잔 사람은 구강 건조로 인해 더 심한 냄새가 난다. 틀니 사용자라면 틀니 냄새가 노인 냄새의 원인일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한다. 간혹 틀니를 치약으로 세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잔여물을 남길 수 있으므로 흐르는 물에 틀니 전용 칫솔을 이용해 닦아내야 한다. 깨끗이 닦는 것뿐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은 틀니 세정제에 담가 놓아야 남아있는 세균을 없애고 구취를 예방할 수 있다. 자는 시간에 틀니를 착용하지 말고 세정제에 담아 놓을 것을 권한다. 그래야 구취를 예방하고 흡인성 폐렴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만약 외출을 앞두고 급히 세정이 필요하다면 5분 정도 담가 놓는 세정제를 사용하면 된다. 두 번째, 매일 몸을 잘 씻는 게 기본입니다. 노화 냄새를 줄이려면 샤워는 매일 하는 게 좋다. 더워도 따뜻한 물로 몸을 씻으면 피부 속으로 스며든 노화 물질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귀의 뒤를 안 씻으면 자칫발 냄새가 날 수 있다. 귀의 뒤, 배꼽, 발가락 사이에는 마이크로 바이옴이 많이 서식한다. 우리 몸에 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의미하는 마이크로 바이옴은 역한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샤워를 해도 몸 냄새가 난다면 귀의 뒤를 잘 씻지 않은 경우일 수 있다.
샤워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입욕을 하는 것이 좋다. 피부를 불려 산화 성분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특이한 채취가 난다면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노화로 인한 단순 채취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면 된다. 하지만 몸 냄새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암모니아 냄새는 간이나 콩팥 질환, 치아를 닦아도 구취가 날 경우 위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당뇨병, 파킨슨병도 몸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 겨드랑이의 불쾌한 냄새는 액취증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위장병이 있으면 냄새가 날 수 있다. 위, 장에서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돼 가스가 부패하면 호흡할 때 냄새를 풍길 수 있다. 잇몸병, 치주 질환, 편도 결석도 원인이다. 입속에 노란 알갱이가 있는 게 편도 결석이다. 냄새를 일으키는 휘발성 화합물이 농축되어 편도에 쌓여 돌처럼 굳어진 것이다. 저혈당도 냄새를 유발하는 특정 지방산이 나올 수 있다. 양치질이나 샤워를 해도 냄새가 나는 경우 이런 질병도 살피는 게 좋다. 네 번째, 물을 자주 많이 마신다. 나이 들면 몸의 액체가 줄어든다. 신분비가 줄어 구취를 일으키고 피지선 분비가 감소해 불쾌한 채취를 풍긴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에 비해 물은 적게 마신다.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 젊었을 때보다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이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피부가 나빠진다.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지 못해 피부 속으로 스며든 냄새 유발 물질도 잘 배출하지 못해 채취가 고약해질 수 있다. 갈증을 느끼는 중추신경 역시 노화를 겪기 때문이다. 중년 이상은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게 좋다. 냄새를 줄이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는 장점도 있다. 다섯 번째, 냄새가 심하다면 동물성 지방 섭취를 절제하세요. 노년층은 고기나 유제품, 동물성 지방 등 기름진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해 대사물질이 피부 등의 축적, 모네랄데하이드 생성도 촉진된다. 특히 겨드랑이 냄새가 심해진다. 냄새를 줄이려면 동물성 지방 섭취를 절제하고 콩류, 견과류 등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게 좋다. 여섯 번째, 채소와 과일을 자주 드세요. 채소와 과일의 항산화 성분은 몸의 산화노화를 방지해 냄새 유발 물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강한 냄새가 나는 식품은 절제하고 여러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는 게 좋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 피토케미컬은 산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기름진 음식은 지방산을 많이 만들어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인다. 일곱 번째, 햇빛 아래서 걷거나 운동을 하세요. 햇빛을 쬐며 걷기나 운동을 하면 몸의 노폐물이 땀과 함께 나와 냄새를 줄일 수 있다. 햇빛은 살균 효과가 있어 냄새 제거에 도움을 준다. 자외선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냄새 제거에 도움을 준다. 적당한 운동은 땀 배출량을 늘려 노폐물이 나오게 해 냄새를 줄인다. 여덟 번째, 술과 담배를 줄이세요. 노화와 함께 술과 담배를 즐기면 모네랄데하이드 분비량이 증가해 냄새가 더 많이 난다. 음주는 모네랄데하이드 생성을 촉진하고 흡연은 분해를 억제한다. 기름진 음식 섭취도 냄새를 악화한다. 비흡연자는 흡연자가 다가오면 담배 냄새를 금세 맡는다. 담배를 쥐는 손에서도 냄새가 난다. 하지만 흡연자는 자신의 채취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 몸 냄새를 유발하는 노화 물질은 담배 냄새와 결합해 더욱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낸다. 몸 냄새를 줄이려면 담배부터 끊어야 한다. 아홉 번째, 수시로 환기하세요. 냄새 유발 성분은 호흡기를 통해서도 나온다.
숨 쉴 때 나온 냄새 유발 성분이 집안에 축적되면 냄새가 독해지므로 자주 환기한다. 방에서 냄새가 난다면 불쾌한 냄새가 방에 남아있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하고 몸 분비물과 채취가 배인 속옷을 매일 갈아입어야 한다.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고 햇빛에 말리는 게 좋다. 10번째, 옷은 자주 갈아입으세요. 분비물을 흡수하는 속옷을 자주 갈아입자. 채취가 남을 수 있는 겉옷, 양말,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고 냄새가 사라지지 않으면 삶는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실감하는 변화 3번째는 신진대사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집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분비와 조절이 어려워지고 효소의 활성도가 감소하며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신진대사의 속도와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신진대사를 높이고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소비량을 높이고 호르몬 분비와 효소 활성도를 개선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고 근력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세요. 과식을 피하고 정해진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음식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형성과 신진대사 촉진에 필요하고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 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지방으로 변합니다. 지방은 필수 지방산을 제공하고 호르몬 분비에 관여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의 구성요소나 활성화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는 가공식품이나 당이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선호하세요. 세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은 신진대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 형성과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면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맞춰주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수면 부족은 신진대사를 저하시키고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수면은 하루에 78시간 정도가 적절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삶의 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고 활기찬 노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흔히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나이가 드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순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늙느냐는 온전히 나에게 달린 문제이지요. 존경을 받는 멋진 노년으로 살 수도 있지만 손가락질 받으며 초라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답게 늙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웰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나이는 3가지가 있는데 살아온 연수를 1살씩 더해가는 숫자적 나이.
체력이나 건강도를 측정하는 건강, 나이, 그리고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영적 나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며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지요. 오늘은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신중년이 할 수 있는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 5가지와 근사하게 늙는 방법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노인들을 잘 살펴보면 다들 어딘가 불편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 미소를 가진 노인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늙은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만과 짜증을 얼굴에 가득 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성적이 그만큼 안 좋은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웃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웃는 것은 인상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의 비결을 연구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웃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체는 웃을 때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늙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음으로써 매력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 세포에 자극을 주고 성장 효과를 주게 됨으로써 그만큼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같이 항상 자주 웃으면서 살자라는 말을 자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좋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웃으면 인상도 매력적으로 바뀌고 건강도 좋아지고 복이 옵니다. 두 번째,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추하고 흉한 행동입니다. 주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뇌과학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불평불만이 우리 건강과 마음을 해친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을 계속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과시하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남의 생각에는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굴을 계속 보면서 잘 지내야 하는 자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간섭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원해서 옳은 말을 해달라 해도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하물며 원하지도 않는데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핀란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하고 옷은 재력이 결정하며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과 품격은 재력과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가야 할 일을 확실히 삼가야 하겠는데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
셋째, 변명하지 않는다. 넷째, 매사에 좋은 면을 본다. 다섯째, 말을 아낀다.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의 품격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주위에서 봤을 때 품격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좋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 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채우고 나눠주는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 부렸던 행동들에 아쉬움이 남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자식들과 추억도 쌓고 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 일만 하느라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면 표정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게 늙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하며 거들은 피워봤자 현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과거는 뒤로 하고 오늘 하루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노후 생활이 되는 지름길 아닐까요? 인간의 노화는 그 어떤 의학으로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갈 때까지 그 노화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생에 복된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늙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 노년의 도라고 합니다. 물론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요. 근본적으로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깊은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근사하게 늙는 방법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생활 습관을 가꾼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건강을 올바르게 다잡아 주면서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해야 지혜의 문이 열리고 세상 사는 이치를 통달하며 건강을 유지해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 셋째, 사랑을 한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만큼 아름답게 늙어가게 하는 일은 없다. 사랑을 하면 얼굴색이 변하고 사랑을 하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 그런데 노년의 사랑은 내 한 몸, 내 한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크고 넓은 사랑 그리고 일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넷째, 마음가짐을 편하게 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경계와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언제나 긍정적, 적극적, 정열적인 행동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 다섯째, 노화에 맞서지 말고 자연스럽게 수용한다. 의학 발달로 주름살 하나에도 피부 미용 시술과 성형을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자연스럽게 늙어가야 한다. 나이에 맞지 않는 어색함을 주는 얼굴은 오히려 우아함을 상실한다. 여섯째, 욕심을 버린다.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 아무리 의욕 있고 하고 싶어도 나이 들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나이 들어 욕심 부리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고 추하게 보여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 일곱째, 말수를 줄인다.
나이 들어 말을 많이 하면 다들 싫어한다. 특히 잔소리는 금물이다. 8째,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한다. 불러만 줘도 기쁜 나이다. 대외 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들 수 있다. 교당이나 교회, 동창회나 카페 모임, 옛 직장 동료 모임 등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9째, 공덕을 쌓는다. 지금 쌓은 공덕이 내 생의 미천이다. 내 생을 이 생보다 멋지게 살려면 생전에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 공덕은 재물과 정신, 육신 세 가지 방면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이 없다고 했다. 10번째, 죽음을 준비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걸 거부하고 더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을 노출라고 한다. 고운 봄꽃보다 잘 물든 단풍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나이만 먹고 백발만 난다고 어른이 아니다. 남을 잘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사람이 어른이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젊음, 건강, 재능, 시간을 더해서 돈을 소비하고 또 낭비하며 산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지식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생각과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도전이다. 첫 번째 핵심은 친구다. 우선 오랜 친구와 또는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 모두 다 중요하다. 함께 일생 동안 인생의 대소사를 같이 했던 친구든 일로 알게 되어 또는 취미, 동호인으로 만나서 우정을 키워온 친구이던 인생의 긴 여정에서 친구는 제일 중요하다고 나이 들수록 느낀다. 물론 자신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말이다. 왜 가족이 아니냐고, 부모님보다 자식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냐고? 우정은 무엇보다 생산적이어야 한다. 우리들 인생 전반 고생하고 늙어 다시 만나고 모였으니 제대로 한번 놀다 가자. 먼저 건강을 위해 산에 가자. 산자락길 좋다. 꽃 구경 가자. 여행 가자. 회비 모아 유럽 가자. 비 오는 날 광장시장 순인의 빈대떡에서 막걸리 한 잔 어때? 최고지? 손주와 자식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즐겁다. 재미있다. 만일 우리들 여생이 10여 년만 남았다면 힘닿는 한 제대로 즐기며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으며 찐으로 놀 다 가야지. 올해 100세를 넘기신 김영석 교수님은 내가 60대에 90을 넘어 30년 이상 더 살 줄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말하셨다고 한다. 친구는 정말 중요하다. 가족, 가정, 사랑, 일보다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친구들과 뭐하며 어떻게 잘 놀까를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핵심은 가족이다. 가족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지를 따질 수 없는 관계이다. 가족 관계도 무엇보다 더 생산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무조건이다. 형제자매도 그러하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하는 관계이다.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를 위해 불 속으로, 물 속으로, 자동차에 뛰어든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를 더더욱 성숙하게, 생산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 은퇴 후에 어떤 일상들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것은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의미를 더하고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통해 노후 생활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에게 여유와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술, 역사, 과학,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거나 관련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넓힐 수 있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면 수면, 식사 같은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게다가 평균 나이는 80대 중반이고 길게는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요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 젊어서 직장 생활 육아로 정신없이 살던 때에는 그렇게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막상 노년에 펼쳐지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허무함에 빠지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어떤 학회가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분들이 노후에 보내는 여가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위는 TV 시청이 가장 높았고 2위는 스마트폰 하기, 3위는 휴식, 4위는 산책 걷기, 5위는 국내 여행하기, 6위는 집안일, 7위는 공원이었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노인들의 복지는 돌아볼 틈 없이 쉼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니 정작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만들어 온 노인분들은 집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원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취미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앉아 가만히 TV나 보며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는 취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전문가들 또한 말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 노인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셔서 취미가 다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예로 교통수단을 인터넷으로 예매하실 때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60%, 그나마 노인분들 중 58%만이 인터넷 예매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무인 식당에서 터치 기기로 주문하실 때에도 터치 기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58%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중 64% 노인분들이 불편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노인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바꾸지 말아야 할 기존의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는 평생 자식과 남을 위한 희생의 땀을 뚝뚝 흘려오셨다면 이제는 그 땀을 스스로를 위해 흘려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노년에 하실 수 있는 취미를 몇 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취미 생활을 정하실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간 내어 한 가지만 하시다가 나중에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이 몇 가지 생긴다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령 낮에는 체력 소모가 있는 자전거를 탄다면 저녁에는 음악 감상을 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낮에는 목공을 하시고 저녁에 바둑을 두실 수도 있죠. 또한 낮에는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두세 가지의 취미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비용을 줄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이나 골프 같은 취미를 매번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취미를 적절히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몸을 많이 쓰는 취미보다 독서나 약초를 키우는 것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취미를 8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물론 제가 추천해 드린다고 이것을 꼭 전부 다 하시라는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취미를 즐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만 드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그저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본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취미 활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관절염에 좋은 사회성, 협동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대한노인 재활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질 경우에도 수영을 한 분들은 균형 감각으로 인해 넘어질 때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영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골에도 동네 주민 스포츠 센터가 있어 수영장을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 동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취미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은 게 특징이지요.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나 많으며 폐기능 강화는 물론 복근, 허벅지, 어깨 종아리의 근육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분들은 탁구공이 라켓이 조금 큰 라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탁구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 탁구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도 만나시면서 조금씩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취미 활동은 베란다나 공터의 채소 키우기입니다. 노년 생활에서는 육체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도 쉽게 움직이며 하실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렇게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다 보면 채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오이, 상추 등 키우기 쉬운 채소들 더 기르신다면 수확해서 나오는 채소들로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은퇴 후 남은 지루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을 끝내시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정착해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때 너무 마당이 넓거나 큰 전원주택은 잡초 관리나 집수리 규모가 커지므로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잘 고려해 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은 악기 연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우울증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떨어뜨리며 폐 기능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동호회 등에 참석하셔서 악기를 배우시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잘해내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을 때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면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악기 연주를 하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악기만 잘 배워두어도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은 독서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딱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힘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 한 권으로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책을 계속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책을 즐기다 보면 정신과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느낌은 덤으로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겨서 도전의식도 생길 수 있으니 독서는 단지 독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취미 활동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는 동시에 휴식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해 줍니다. 또한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추어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7번째, 바리스타 소믈리에 요리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즐기는 분들이시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소믈리에 자격증 요리 배우기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향이 좋은 분들은 바리스타에 도전하시고, 와인의 향에 취하고픈 분들은 소믈리에 도전하시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취미 생활일 수 있지만 취미 생활이 깊어지고 성취감이 높아질수록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요. 8번째,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누구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화지의 땅바닥에, 벽과 마루에 온통 그림을 그리지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저는 단지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제든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가 붙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의 칭찬도 듣고, 그래서 자기 만족도 들어야 더 잘 그리고 싶은 목표 의식도 생기니까요. 처음에는 실물보다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시는 게 좀 더 쉬울 것이며, 나무나 꽃처럼 형태가 복잡한 사물은 당장은 피하시고 구름이나 바다, 수평선 같은 간단한 풍경이나 사물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시고 연필로 간단한 명암만 표현하시고 끝내시면, 그것으로 형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시면 그때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수학 문제로 본다면 연필, 스케치, 그림은 이런 공식 기초이고 색칠은 좀 더 복잡한 응용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응용 문제를 푸셔서 좌절감에 그림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도형과 석고상 같은 딱딱한 그림만 계속 그리게 하거나 수채화 같은 초보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세세하게 지도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끊고 다른 학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그림하면 수채화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수채화는 물 조절이 어렵고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와 중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생각보다 초보분들의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조절이 비교적 간편하면서 몇 번이든 덧칠이 가능한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 손에 익으면 유화 물감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 이 또한 이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뿐만 아니라 기억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각적, 공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그림을 배우면서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팔과 손가락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적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후에 많이들 하시는 취미들이 등산,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는데, 이런 취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셨고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들을 익히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취미를 하시다 보면 잊고 있었던 과거와 만나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노인이 되어 찾는 취미의 시작은 내 어릴 적 못 이룬 꿈을 찾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취미 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꼭 거창한 걸 해보고 싶은 어린아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돈 벌고 자식 키우시면서 채울수록 커난 삶에 매달려 살아오셨다면 어린 시절 바라보았던 하늘 가득 반짝이던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밤마을 우러러 넉넉했던 그날의 순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다시 그때의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 몇 년 전 명예 퇴직을 하시고 올해 70이 된 어떤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60대 중반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드디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시며 이뤄왔던 자유를 만끽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인생이 너무 지겹고 막막하고 허무했던 때문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어 계속 갈 수가 없었고 그마저도 몇 번 반복하니 지겨워졌지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도 정서적인 소모가 컸고 한 번 만날 때마다 들어가는 밥값, 술값이 만만치 않았지요. 또한 할아버지의 나이가 이제 70인데 막상 70이 되어 보니 젊었을 때 생각했던 70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노인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도 변화를 이끌어낼 힘을 가진 것도 노인 자신입니다.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끝없는 배움인 것 같습니다.